임동건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화학과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주요 경력으로는 고혈압 치료제 암로스타 개발, 포면 증력 증강 라만시노 기반 단분자 라만시노 검출 관련 연구,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등을 수상하셨고 연구 분야로는 유무기 나노 입자 합성법, 표면 계질 및 초고감도 바이오 센서 적용 기술 및 플라즈모닉 나노 입자 기반 고효율 태양광 촉매 개발 등을 연구하셨습니다. 임동건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고려대학교 임동건입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여기 금과트 와서 한번 강연을 하고 이제 올해 한 번 더 왔는데요. 작년보다 학생 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작년에는 고등학생들도 좀 많았었는데 오늘은 중학생들이 많아 보여요. 고등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많네요, 고등학생. 예, 많아요. 다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게 어쩌면은 듣기 되게 어려운 그런 강연 내용 들으려고 오느라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릴 내용은 여기 보면은 빛과 나노 입자의 상호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 홀로그래피 이제 그 강연을 들었는데 홀로그래피도 일종의 이제 빛을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이제 뭔가 다른 형태의 유용한 형태로 만드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나노 입자랑 상호작용을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의학 중요하죠. 의학 중요해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오래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더 오래 살고 또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빛하고 나노입자의 상호작용을 조절하면 좀 더 발전된 우리 의학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의 연구한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할 테니까 졸지 말고, 그죠? 졸지 말고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학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에너지 분야예요. 이 에너지 분야도 에너지 없으면 우리 못 살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 분야에도 이 빛과 나노 입자의 상호작용을 잘 이용하면 뭔가 유용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은 의학과 에너지 분야 굉장히 동떨어진 아주 서로 다른 분야 같죠.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동떨어진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서로 다른 분야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다 나와요. 뭐 DNA도 나오고 세포도 나오고 뭐 동물 실험한 것도 나오고 또는 뭐 핵의학이라고 하는 분야에도 나오고 나노 입자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요즘은 융합이라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융합 학문이 많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어느 한 분야만 제대로 잘 알아도 이제 평생 동안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하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서로 다른 전문 분야들만 이렇게 열심히 파가지고는 어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의학이나 에너지 분야는 이제 혼자 해가지고는 이게 할 수 있는 만큼은 싹 다 했어요. 발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융합 연구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려대학교에 서울대학교에도 융합대학원이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 고려대학교도 융합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올 때 융합대학원으로 오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왕 온 김에 여러분들 여기 온 이유는 다들 이제 과학에 관심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가 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대학을 또 4년 동안 다니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학사학위라는 걸 봤죠, 그죠? 학사학위. 근데 대학만 졸업해서는 이제 충분한 우리 그 어떤 과학자가 되기 위한 지식이 충분한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과학도 많이 배우고 대학교 때도 이게 전공을 많이 배우긴 하지만 여전히 어떤 남들이 하지 않은 분야를 이제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과학자인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데를 가요. 대학원 가면은 이제 석사과정 가서 2년 동안 또 공부하죠, 그죠? 석사과정 동안에는 주로 이제 실험을 배워요. 대학교 때까지는 그냥 책만 보고 공부하죠. 이제 대학원 가서는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이공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험들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근데 석사 2년 동안만 해도 여전히 부족해요. 워낙 그 방대한 우리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2년까지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을 들어가요. 그죠? 박사과정을 들어가려면 석사를 졸업해야 되고 그다음에 석사를 2년 마치고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4년 또는 5년 동안 또 열심히 이게 한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하고 나면 끝이냐? 이 박사과정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PhD라고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과학자, 그러니까 독립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도 이제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걸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사 후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한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혼자 열심히 그 실험하는 것도 배우고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석사과정 마치거나 박사과정만 마친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연구원으로 보통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업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박사과정을 하겠다 또는 박사 후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뭐 대학이나 또는 뭐 정부 출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독립된 연구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단계가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탄탄한 과학적인 기초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기초 지식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면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궁금해하는 뭔가 이게 의문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접하는 그런 호기심이랑 또는 뭐 창의력 또는 의지력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실천력이라든지 근면함이라든지 또는 뭐 의지력 같은 것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참으면서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영어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과학이 발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실험들을 해서 새로운 발견들을 하게 되면 논문이라는 걸 내죠. 그 논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된 걸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들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독해 능력을 이제 잘 갖추는 게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열심히 과학을 공부하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훌륭한 이렇게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과학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기로는 이제 제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도 과학자가 되기를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많이 여러분들 중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로에 너무 길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빛과 그 나눗자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빛과 나눗자의 상호작용은 이미 자연이라든지 우리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알려지기로는 식물의 경우에는 빛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기물들을 만들어내죠, 그죠? 산소 광합성도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이제 이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 터빈을 돌려서 이 기계적 에너지를 바꾼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바꾸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렇게 하지 않죠. 이게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실리콘 팬을 가지고 태양의 빛을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태양빛을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형태로 바꿔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태양광 이 그러니까 물질을 보기 전에 이제 이 태양광의 이게 이 간단한 파장별 분류를 한번 보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디 가면 맨날 그 어디 뭐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도 많이 내고 하죠, 그죠? 근데 보면 항상 제가 문제를 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전자기파의 파장별 분류에 관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광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파장별로 어떻게 분류하느냐. 요거는 항상 시험에 내니까 여러분들 꼭 그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주면 봐보세요. 라마, 즉 가자, 엑스 감마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엑스선, 감마선이죠, 그죠? 그래서 감마선, 엑스선은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쪼이면은 큰일 나죠. 죽어요, 그죠? 감마선 쪼이면. 엑스선도 자주 쪼이면은 해롭죠. 자외선도 마찬가지죠. 자외선 해롭기 때문에 열심히 바르죠, 그죠? 이게 자외선 차단제. 가시광선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영역에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실리콘 태양 전지는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제 이게 태양광에서 오는 빛의 파장범위예요. 근데 실리콘 태양 전지는 이 전체 중에 요만큼밖에 흡수를 못해요. 여전히 이만큼은 흡수를 못해서 그 태양 전지의 효율이 아직 40% 50%밖에 되지 않죠. 이게 나머지들을 아직 우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은 이 태양광 전지 효율이 뭐 여기 보면은 이제 50%죠, 그죠? 거의 뭐 40% 50% 근접해 있지만 옛날에는 10% 미만대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물질도 써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동일한 물질이지만 이제 그 구조들도 바꿔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점점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한 40% 50%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그러니까 새로운 물질의 발굴과 그리고 이 흡수가 용이한 나노 구조의 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우리가 가시광선 전지의 빛을 활용하는 물질은 실리콘 외에도 이런 물질이 있어요. 이런 양자점이라고 해요. 양자점. 보면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딱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이용하면은 이런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물질의 조성은 같지만 입자의 크기만 바꾼 거예요. 나노 스케일에서 입자의 크기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완전 색깔들이 나타나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이게 밴드갭이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학교 가면 배울 거야. 밴드갭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제 어떤 데 활용을 하느냐. 이미 우리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학생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QLED라고 해서 삼성에서 디스플레이에 쓰죠, 그죠? OLED라고 해서 LG에서는 이제 이런 걸 만들죠. 이게 QLED에 이런 양자점 나노 입자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나노 입자들이 우리 실험실에만 쓰는 게 아니다.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런 디스플레이 용도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세포랑 아니면 동물 같은 데도 이 나노 입자를 집어넣어서 뭔가 이제 이미징 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양자점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카드뮴이죠. 카드뮴 들어봤죠, 그죠? 카드뮴 중금속이죠. 그래서 이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쓰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생체에다가 적용하기에도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전에 이미 이런 물질들이 이제 발견이 돼 왔지만 아직까지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제 이 물질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독성이 너무 강하니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왼쪽에 굉장히 큰 되게 덩어리가 있죠, 그죠? 이게 누구나 다 한 덩어리 가지고 싶은 뭐 그런 물질이죠, 그죠? 골드바죠, 골드바. 이 골드바가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굉장히 지금 이 덩어리 상태일 때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성질들이 나타나요. 나노 사이즈 만들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표면적이 증가해요.
그리고 이제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반응성이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물론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반응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위험성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금속들 중에 이 생체적 합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포에 독성이 별로 없는 그런 물질인 거죠. 그리고 또 이 입자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 이렇게 표면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행태의 이제 이렇게 다양한 행태의 이제 서로 다른 이렇게 응용 범위로 이제 확대가 사실 가능하죠. 이렇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처럼 희한하게 노란색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노란색 또는 뭐그 포도주빛 색깔 또는 파란색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나노 사이즈가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이게 어떤 물질에 동일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물질 성질이 확 바뀌는 걸 사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들려요? 잘 들리죠? 광학적 성질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이러한 나노 입자에 빛을 가해주게 되면 이 나노 입자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빛이 한 군데로 모여요. 이 보면 이제 이 나비 넥타이 모양이죠, 그죠? 이 나비 넥타이 모양인데 이게 삼각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에다가 빛을 외부에서 가하게 되면 빛이 요 두 나노 입자 사이에 요 모서리 부분에 모여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홀로그래피도 마찬가지지만 빛을 조절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 군데다가 모이게 하거나 어느 한 공간에 멈추게 하거나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물질들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한 위치에다가 빛을 굉장히 이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노입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입자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금나노입자의 이제 합성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HAUCl4라고 하는 화학식 이제 아마 고등학생들 다 알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HAUCl4고 거기다가 이제 시트르산이라고 하는 그 사과 속에 많이 들어있는 환원제를 집어넣으면 그리고 이제 팔팔팔팔 끓여주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약간 노란 색깔이었다가 이제 이렇게 포도주빛 색깔로 싹 바뀌어요. 이 포도주빛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용액을 우리가 전자현미경 가지고 찍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알갱이, 구형의 알갱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구형의 조그만 이 알갱이는 20 나노메타에 이르는 이제 금나노 입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입자의 이 광학적 성질을 확인해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가시광선 영역 얘기했죠, 그죠? 가시광선 영역은 400 나노메타부터 800 나노메타 요 영역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 입자들이 이제 이 빛을 흡수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노입자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성질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노입자들은 모양하고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아까 퀀텀 닷처럼 이제 빨존수 파란보에 해당하는 색깔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광학적 성질이 이제 굉장히 크게 변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나노입자들은 입자들 간에 거리가 변해도 또 광학적인 성질이 또 변해요. 그래서 나노입자가 한 개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주황색이다가 입자가 두 개가 모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색깔이 바뀌죠. 또는 이거는 이제 그 금나노 입자인데요. 이게 한 개로 존재할 때는 이렇게 녹색 색깔을 띠다가 두 개가 모이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응용이 나오지만 이런 이제 초창기에는 이렇게 나노입자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 개씩 또는 세 개씩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한 분이 이분은 이제 그 버클리 대학의 화학과에 있는 이제 폴 알리피사토스라는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분야를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연구해 오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누구시냐면 이제 이게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체더 머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나노 그 기술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선도자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노스웨스턴 대학의 화학과 계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나노 입자 표면에다가
여기 이제 꼬불꼬불한 게 뭐냐면 DNA예요. DNA를 뭐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그냥 아주 간략하게 해가지고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DNA예요. DNA는 그 AGCT로 되어 있고 이제 서로 이렇게 시퀀스에 굉장히 그 특이적으로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죠. 그래서 특정 어떤 질병과 연관된 DNA가 있다. 근데 그 DNA랑 상보적인 결합을 하는 DNA를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입자들이 이 타겟 DNA와 만나가지고 나노 입자들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로 뭉쳐져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입자들이 여러 개 뭉치면 색깔이 변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질병과 연관된 타겟 DNA가 없을 때는 색깔이 이렇게 레드와인이다가 타겟 DNA가 있으면 이렇게 블루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죠.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눈으로 그 존재를 알기가 힘든 그런 물질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나노입자와 그리고 이제 DNA의 성질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맨눈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종류의 질병과 연관된 DNA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96년 한 10몇 년 넘었지만 이 네이처라는 잡지 아마 알 거예요. 하도 이제 우리 그 매스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이처 또는 뭐 사이언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잡지고 굉장히 근위 있는 잡지죠. 그러니까 뭔가 현재 수준에서 이제 가장 뭔가 돌파구적인 어떤 발견을 하는 그런 내용들만 실어주는 그런 잡지예요. 근데 뭐 알고 나면 쉽죠, 그죠?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어떤 원리가 작용했지만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뭐 이런 분들만 이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정도죠, 그죠?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과 마찬가지예요. 이거 알고 나면 쉬운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가 사실 어려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 분야를 열심히 이제 파다 보면 이제 그런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도 많이 내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노 입자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런 색깔 변화를 이용하게 되면 이 바이오 분야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를 검출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뭐 DNA 검출하는 방법 중에 이거는 이제 맨눈으로 하는 거고요. 맨눈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감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기계를 써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좀 더 감도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N 나노몰, 요거는 펜토몰 또는 피코몰 이런 말들이 있는데 요거는 10-9성, 얘는 10-15성, 10-12성의 낮은 농도에 이르는 그 타겟 농도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기술로 이게 응집이 돼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다 활용해가지고요. 어떤 하나의 뭐 우리가 뭐 퍼스널 컴퓨터처럼 PC 형태로 이렇게 기기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모든 기술들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이런 PC처럼 생긴 어떤 워크스테이션을 만들어서 이게 뭐 암을 갖다가 암을 굉장히 이렇게 고감도로 조기에 검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 워크스테이션은 뭐냐면 바로 제가 앞에서 소개드렸던 이제 이분이 만든 회사에서 만든 그런 기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한독이라는 회사 알죠, 그죠? 한독이라는 우리 제약회사가 있는데 그 제약회사에서 이 기기를 들여와서 국내 병원에서 이제 임상도 하고 있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노 기술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그 유용한 어떤 그런 example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나노 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실험실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이제 우리 실생활에까지 적용되는 예들이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연구하는 분야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 플라즈모닉 금나노 입자들을 이제 다양한 앞에서는 동그란 것만 얘기했지만 그거를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이즈라든지 또는 모양이라든지 또는 어셈블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바이오 분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응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센싱 또는 뭐 시그널을 증폭시키는 것 또는 이거를 이제 세포 속에다가 나노입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 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이게 자유자재로 뭔가 이게 다르게 엔지니어링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우리 그 질병과 연관된 뭐 그런 바이오 이미징이라든지 또는 이게 질병을 치료하는 분야에도 이 나노입자들을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이제 제가 그 분야에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런 나노파리클들은 가시화산 영역의 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을 주게 되면 그 빛 에너지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나노파리클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열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여기서 만들어진 높은 열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암세포들을 이제 태워 죽이는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토세멀 테라피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나노 와이어예요.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해요. 그래서 이 나노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어떤 전기 자극을 갖다가 전달시켜서 예를 들면 뭐 카디악셀, 심근 세포 같은 경우는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노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전기적인 신호들을 이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빛을 가해 가지고 이제 강하게 산란되는 특성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 나노 입자들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바이오 이미징을 위한 물질로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그 나노 입자에 빛이 가해지게 되면 이 나노 입자는 빛을 흡수해 가지고 표면에 잠깐만 좀 들어보자. 오케이? 이게 빛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표면에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 전자들을 보고 우리는 핫 일렉트론이라고 해요. 핫 뜨거운 일렉트론. 이 뜨거운 일렉트론들은 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딘가에 전달해 가지고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광촉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플라즈모닉 나노파리클들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오 분야의 응용이나 또는 이제 이런 태양광 촉매로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나노입자의 상호작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입자들의 모양이나 이런 쉐입, 어셈블리 조절해서 바이오 이미징에 이제 응용한다든지 또는 태양광 촉매에 응용한다든지 하는 연구들을 제가 열심히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그 중에 몇 가지 그 결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이미징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가면은 뭐 MRI도 찍고 CT도 찍고 뭐 초음파도 찍고 막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도 비싸, 어떤 거는 저렴하고 그렇지만 해상도가 낮고 어떤 거는 이제 고가고 굉장히 해상도가 좋고 장단점이 다 있죠. 이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 이미징이 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해상도 낮은 거는 해상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 그리고 가격이 비싼 거는 어떻게든 가격을 낮추는 진단법으로 활용을 할까?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나노 입자를 써서 여기 보면 라만이라 돼 있죠, 그죠? 뭐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이 아니고 라만이에요, 라만. 아마도 들어본 학생 별로 없을 건데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고 하면 한 번씩 들어볼 수도 있는 그런 명칭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만이라고 하는 분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광법에 적용하는 것, 요거는 이제 포토 어쿠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광음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초음파는 다 알고 계시는데 초음파는 우리가 음파를 가해가지고 이제 튕겨져 나오는 그 뭐죠? 음파를 받아가지고 이미징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포토 어쿠스틱은 뭐냐면 빛을 가해가지고 이제 튕겨져 나오는 만들어지는 음파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미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음파는 이제 해상도가 낮은데 이게 광음향 포토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도가 훨씬 이제 높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병원 지나다 보면은 이제 뭐 MRI, PET 이런 거 적혀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PET가 이 PET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포지트론 에미션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이제 병원 가면은 우리가 흔히들 MRI 말고 이제 이 PET라는 것도 찍어서 이제 이게 우리 생체,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냥은 안 되고 이 나노 입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라만 같은 경우는 나노 입자 없이는 신호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 포토 어쿠스틱 같은 경우도 나노 입자 없이는 신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PE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동해원소를 쓰거든요. 이 방사선 동해원소 없이는 이 PET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이미징을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뭐 무엇이 됐든 간에 뭔가 이게 우리가 주사를 맞거나 해서 이게
그 영상을 갖다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약물들을 사실 쓰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보고 이제 우리가 조형제라고 부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라만 또는 포토코스틱 또는 PET 쪽에 이제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지만 라멘이 아니고 라만인데요. 라만은 이 사람 이름이에요. 여기 보는 이제 인도 사람인데요. 1928년에 이 라만이라고 하는 현상을 아마 본인이 발견했으니까 이제 본인 이름을 땄기 때문에 라만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다른 분이 발견했으면 다른 이름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이분이 발견한 최초로 발견한 이제 새로운 분광학적인 어떤 현상이었죠. 그래서 빛이 가해지게 되면 물질과 상호작용해가지고 이제 그냥 통과하는 빛도 있고 에너지를 얻는 빛도 있고 에너지를 잃어버리는 빛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잃어버리거나 얻는 것은 요 물질의 이제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빛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가했을 때 그 안에 그 샘플 안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속에 많이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의 라만을 찍으면 이렇게 뭐 막 이렇게 뭔가 신호가 막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은 우리가 찍은 물질이 콜레스테롤인지 또는 아스피린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물질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게 라만과 비슷한 분야인데 이제 형광 단백질을 만든 분은 2008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인도 같으면 뭐 약간 우리나라보다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덜 발전된 뭐 나라처럼 생각하지만은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이분은 이미 1930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과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라만 신호는 신호 세기가 너무너무 약해요. 엄청나게 약해요. 방금 전에 봤던 이 형광신호인데 형광신호랑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형광신호가 이만큼이면 라만 신호는 요만큼인데 이것도 제가 한 몇천 배 더 과장해서 그린 거예요. 신호 세기가 엄청나게 낮아요. 그래서 라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형광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형광. 라만은 잘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전에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호 세기가 너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호 세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이게 이 나노 입자를 쓰게 되면 빛이 이제 어느 한 군데에 모이게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신호 세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만 신호의 경우에는 바이오 분야에 응용하기 좋은 장점이 뭐냐면 바이오 분야는 모든 물질이 물 속에 들어있죠, 그죠? 물 속에 들어있는데 이 라만 분광 신호는 물이랑 서로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합니다. 다른 분광법은 물이랑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해서 신호가 다 묻혀버리는데 라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라만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세포 이미징을 하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호 세기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라만을 가지고 세포를 찍어보면 여기 보면 이게 세포처럼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이게 해상도가 낮은 그런 결과만 얻어져요. 근데 해상도를 높여서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포 한 개 사진 찍는데 50분이 걸리는 거죠.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하고자 했던 방법은 뭐냐면 이제 제가 같이 연구한 그룹이 여기 MIT에 있는 여기 스펙트로스코피 랩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MIT 사진이죠, 그죠? 여기 보스턴이고 여기 이제 찰스 리버가 있고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여기 가서 이제 나중에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죠? 여기 가서 여기에 있는 이 스펙트로스코피 랩이라는 데와 이제 제가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이런 광학 장비를 제공하고 저는 이렇게 이제 아주 신호세기가 증폭된 나노 입자를 만들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세포 속에다 넣어 가지고 이제 이미징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빛을 저는 이제 이 나노 입자 사이에 가두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새로운 나노 입자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게 새로운 나노 입자 구조인데 여기 보면은 코어가 있고 이게 쉘이 있고 코어하고 쉘의 사이에 이렇게 1나노미터에 이르는 아주 내로 아주 좁은 그런 간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빛을 주게 되면 여기 나노갭 안에 이제 빛이 모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빛의 그 신호가 엄청나게 증폭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런 물질을 근데 저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 보면 이제 꼬불꼬불한 거는 역시 DNA예요. DNA가 붙은 나노입자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게 쉘이 만들어지는 조건을 이게 특정 조건에서 가하게 되면 그 쉘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쌓이게 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 보면은 이거는 전자현미경 사진이에요. 전자현미경. 그래서 전자현미경이래 봐야 뭐 사실 별건 아니죠, 그죠? 전자현미경이면 이렇게 나노 스케일에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하게 되면 요 혹이 점점점 가해로 살아가지고 이제 쉘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이제 TM 사진이고 이렇게 만들었더니만은 이제 요 사이에 에서 나오는 어떤 신호 세기가 굉장히 정폭이 되더라 이런 것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류의 나노파리클에다가 표면에다가 이게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오르가넬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핵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이토콘드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타겟팅 해야 될 오르가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가서 결합하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펩타이드라고 이게 아미노산 일종들을 이렇게 표면에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세포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라만 매핑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보면 이제 이거는 세포질을 타겟팅한 것이고, 이거는 마이토콘드리아를 타겟팅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핵을 타겟팅한 그런 나노파리클이에요. 그래서 세포 속에다가 나노파리클을 넣고 라만을 가지고 찍어 보면 이렇게 이제 이 나노파리클들이 이제 이 세포 내에 이렇게 분포하는 걸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세포 하나 사진 찍는데 한 30분 걸리고 막 50분 걸리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나노입자를 썼기 때문에 요 세포 하나 이미징 하는데 25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이제 25초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죠, 그죠? 그렇지만은 과거에 50분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더 가야 될 길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나노입자를 쓰고 좋은 광학 장비를 쓰게 되면 뭔가 이게 좀 더 이게 돌파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죠. 현재는 요즘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에다가 나노파리클들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라만 신호를 측정을 하면 이제 이렇게 막 복잡한 시그널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세포에다가 그 세포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우리가 가하게 되면 그 세포가 이제 죽거나 또는 모양이 변하거나 하게 되면 세포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이게 막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상태에 있다가 그 약물이 만약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시그널들이 막 변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세포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스크리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죠.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광음향 효과 신호증폭 나노입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음파 신호죠, 그죠? 그래서 이거면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들 어렸을 적의 모습이 다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세히 봐야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은 기기들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 대략 얘가 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런 해상도를 좀 높이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포커스드 울트라 사운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초음파를 좀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 말고도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광음향 효과라는 방법이 있어요. 광음향 효과는 이 천둥 번개랑 똑같아요. 이 빛을 빵 가하게 되면 몇 초 후에 이제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래서 빛을 줬을 때 그 음파의 형태로 우리가 듣는 것, 그걸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광음향 효과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천둥 번개 쳐서 우르릉 쾅 소리 듣는 거랑. 그래서 보면은 빛이 가해지고 우르릉 쾅 소리가 왜 나냐면 빛이 가해지죠. 가해지면은 어떤 공기 부분을 굉장히 로컬하게는 국부적으로 온도를 올리게 되죠. 이게 순간적으로 온도가 빵 올라가니까 이게 뜸할 열적으로 그 공기가 팽창하는 거예요. 이 팽창하다 보니까 그 팽창되면서 주변에 이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가해지고 열이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게 음파의 형태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광음향 효과의 원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어떤 물질이 빛을 받아가지고 열을 많이 내는 물질이 있으면 이 광음향 효과 신호 세계를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노입자의 경우에는 빛을 가하게 되면
그 빛을 흡수해 가지고 표면에 굉장히 높은 열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광음향 효과의 신호 세기를 높이는데 이 나노 입자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여러 가지 형태의 나노 입자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해 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면 길쭉한 형태의 나노 입자를 만들어서 이게 림프관 영상을 하는데도 적용을 해보고, 여기 보면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저널이죠. 2009년에 나왔었고, 또는 이제 카본 나노 튜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죠? 우리 뉴스에서 카본 나노 튜브도 빛을 잘 흡수해요. 열을 많이 내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이미 2008년에 사용한 예들이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저는 뭘 했냐? 저는 이제 이때 일을 하지 않고 2013년 정도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했길래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좀 조합해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보자. 뭐 별로 새롭진 않아요. 있는 것들의 조합이긴 한데, 예를 들면 콜럼버스의 달걀과 똑같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실험을 할 때 이미 이 카본 나노 튜브 말고요, 이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고 뭐 노벨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래핀이라는 물질과 이제 기존에 제가 써오던 물질인 금나노 입자랑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합쳐서 만들면 이게 광음향 효과가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포토스멀 빛을 잘 흡수하고 이게 히트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매우 높은 광음향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만들어진 나노 입자 중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게 동그란 아이 말고 길쭉한 아이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쭉한 이 나노 입자 표면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요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의 그 용액 상태예요. 그래서 용액 상태에 있는 이런 그래핀이라는 물질을 이렇게 길쭉한 형태의 나노 입자랑 두 개 이제 섞어 주게 되면 정전기적 인력으로 이렇게 이제 이게 보자기가 뭔가 이렇게 둘러싸듯이 이렇게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나노 입자 표면에 이렇게 둘러싸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전자 현미경 같은 것들로 다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빛을 줘가지고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요 그래핀으로 둘러싼 둘러싸지 않은 것보다는 한 2배 이상의 높은 온도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은 굉장히 간단한 실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배우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가면 배우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빛을 가했을 때,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둘러싸여진 물질이 더 높은 광음향 신호를 내느냐를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둘러싼 경우가 이제 둘러싸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신호 세기를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그 테스트 튜브에서만 한 결과니까 이제 정말로 이제 생체 내에서도 이렇게 높은 신호 세기를 보여주느냐, 이걸 또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요거는 뭐 이렇게 그 마우스의 등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들을 각각 주사를 해놓은 거예요. 주사를 해놔놓고 바깥에서 빛을 가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이제 가장 그 높은 광음향 신호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그런 실험 결과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 여기 보면 그래핀이 코팅된 부분에서 나오는 신호 세기가 가장 강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래핀이 코팅된 나노 파티클들이 테스트 튜브에서도 또는 생체 내에서도 이렇게 가장 높은 신호 세기를 보여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혹시 이렇게 실험적으로만 하진 않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해요.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이제 워낙 컴퓨터가 좋으니까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실험하기 전에 그런 나노 구조의 그 광학적인 성질들을 미리 그 계산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본 그런 결과들이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PET 얘기했는데, 이 PET라는 걸 찍으려고 하면 반드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써야 돼요. 근데 이 방사선 동위원소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소량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주사를 하게 되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너무 작은 양을 주사하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에 어떤 이게 병변의 현상들을 못 보기 때문에 적절한 양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이제 가능하면 극소량으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속에 주입된 것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에 가야 되고 이제 딴 데로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은 양을 많이 찔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영제로 쓰기 위해서는 신호세기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생체 내에서 굉장히 안정하게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극소량으로 우리가 그 주사를 했을 때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암세포라든지 또는 뭐 심혈관 부분의 종양 부위라든지 크기라든지 것인지 이런 것들이 관찰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신호세기가 높고 생체 내에서 안정한 나노입자를 만드는 것이 이제 하나의 큰 목표가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것은 뭐냐면 이 여전히 저는 이제 늘 즐겨서 쓰는 것이 골드에 이렇게 DNA가 결합된 물질을 항상 씁니다. 그 DNA는 여기 보면은 뭐 AGCT가 있는데 꼬불꼬불 해놨지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 화학적인 그룹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그룹들에다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잘 붙게끔 어떻게 화학적인 변화를 가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나노입자 하나에는 한 100가닥 이상의 이 DNA들이 결합이 돼요. 그리고 DNA 한 가닥에는 적어도 한 10개 이상의 이렇게 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랑 결합할 수 있는 여기 화학 기능기들을 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노입자 하나당 한 2,000개 이상의 어떤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렇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는 부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자 하나당 신호세기가 굉장히 높아지게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DNA가 우리 생체 내에서 안정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 몸속에 주사하게 되면은 DNA들이 막 잘라져 가지고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딴 데로 다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면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골드로 만들어진 이렇게 단단한 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뭐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굉장히 간단한, 알고 나면 간단한데 이제 이게 뭐 알기 전에 또 모르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하나의 나노 입자에다가 이게 방사성 동요소가 굉장히 많은 수가 결합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쉘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생체 내에서 이런 방사성 동요소가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극소량의 이 나노 입자를 찔러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부위의 어떤 이게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영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전자현미경 가지고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생체 내에서 스테이블한지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방사성 동요소는 이제 CT라는 것도 찍어서 신호 세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PET라고 하는 것을 찍어서도 신호 세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이 생체 내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이 입자들이 들어간 요거는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그 항암 치료할 때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 면역 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항암제를 주사를 해가지고 이게 암세포를 죽였지만, 요즘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면역 특성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면역 세포가 그 암세포를 디스트로이 하는데 이제 활용하게 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이 덴드리티 셀, 이게 수지장 세포라고 해요. 이 수지장 세포가 우리 몸속에 뭐 암세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T셀, B셀 뭐 이런 것들을 리크루트해가지고 결국은 치료가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지장 세포가 이제 우리 생체 내에서 어디로 잘 이동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덴드리티 셀에 뭔가 신호 물질을 붙여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그런 나노입자들을 이 덴드리티 셀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 덴드리티 셀을 우리 생체 내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면 이 덴드리티 셀이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이 덴드리티 셀은 우리 림프질로 많이 이동해요. 왜냐하면 면역 반응을 부스트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림프질로 많이 이동해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모니터링 하는데 이 입자들을 사용해서 이제 했더니만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이 림프질로 이런
세포들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나노입자 하나에 많은 수의 방사선 동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그 이런 이게 뭐 체렌코프 루미네선스 이미지라고 하는 신호가 이제 관찰이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아마 여러 학생들 다 알 텐데 그죠? 이게 아이언맨 안 본 학생 아무도 없죠 그죠? 아이언맨 가슴에 보면은 뭔가 이게 푸른색으로 뭔가 빛이 나는 원자 핵융합 장치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 나노입자 하나에다가 이렇게 방사선 동요소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신호 세기가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이렇게 블루에 해당하는 빛이 이렇게 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체렌코프 러시아 과학자가 이 사람이 처음 발견해 가지고 이 체렌코프라고 이름 지은 그런 현상 중에 이제 하나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이 방사선 동요소가 퍼져 있지 않고 한 곳에 좀 모여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이 입자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체렌코프 에미션에 해당하는 블루라이트 에미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PET뿐만 아니라 이제 그 행광 신호를 가지고도 이 생체 내에서 이 파티클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다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수지장 세포를 발바닥에다 찌르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무릎 근처에 있는 림프절로 이동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마우스인데 발바닥에다 찌르면은 이 부분에 여기 그 방사선 동요소 신호가 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머물고 있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찌르자마자 6시간 만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형광 물질 붙여가지고 이 동일한 실험을 하게 되면 신호세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한 24시간 정도 지나야 이제 이게 림프절로 이 수지장 세포들이 이동했구나라는 것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나노입자를 쓰게 되면 좀 더 일찍 그리고 좀 더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거는 위에 거는 이제 PET로 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그런 수지장 세포를 이 꼬리에다 찌른 거예요. 발바닥에 찌른 게 아니고 꼬리에다가 찌르게 되면 전신 순환이 돼가지고 이제 렁도 가고 뭐 스플린도 가고 리버도 가고 스플린도 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점점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PET로 본 것이고 여기 밑에는 아까 얘기한 그 체렌코프 그러니까 블루 형광 가지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신호로 봤을 때랑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이렇게 형광 이미지에서도 이게 볼 수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나노입자 가지고 이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저의 퓨처골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병원 가면은 뭐 CT랑 PET랑 또는 뭐 스펙트 또는 뭐 MRI, 울트라사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아무런 조영제 없이 쓰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근데 조영제 없이도 쓰기도 해요. 뭐 CT 같은 경우는 조영제 없이도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패스는 조영제 없으면 안 되고 MRI도 조영제가 없으면 안 되고요. 뭐 물론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런 종류의 조영제를 실제로 주사를 해서 이런 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찍죠. 그래서 보면 뭐 요건 뭐냐면 이제 그 뭐 핵소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CT 찍을 때 우리가 주사를 하는 조영제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MRI를 찍을 때 실제로 병원에서 주사하고 있는 조영제 물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요 물질은 나노입자가 아니고 요 물질은 이제 나노입자예요. 실제로 요거는 이제 FDA에서 허가받은 그런 나노입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석 나노입자라고 하는데 자석 나노입자 표면에 이렇게 덱스트란이라고 하는 물질을 코팅 시켜 놔가지고 생체 내에서 이제 안정하게 존재하게 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쓰고 있는 나노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소노브라고 적혀 있어요. 이 소노브는 뭐냐면은 울트라 사운드는 보통 우리 아무런 조영제 없이 우리가 다 찍죠, 그죠? 근데 이제 아주 아주 이렇게 작은 부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소노브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을 주사를 해요. 이 소노브는 뭐냐면 일종의 버블이에요, 버블. 그래서 이게 안쪽이 빈 공간인 버블인데 이 빈 공간 버블이기 때문에 이 음파를 주게 되면 좀 더 많이 이제 튕겨져 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해부학적인
그 영상들을 좀 더 브라이트하게 얻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제 골은 뭐냐면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그런 입자들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병원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싶다 하는 게 이제 제 목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태양광 촉매로 적용한 예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하드 일렉트론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예를 제가 설명한 걸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그런 그래핀 코팅된 이런 금나노 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빛도 잘 흡수하고 그리고 이게 이 금나노 입자 표면에서 만들어진 하드 일렉트론이 좀 더 빨리 이제 바깥으로 이동하는데 이 그래핀이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그래핀이 코팅된 이 나노파리클 가지고 제가 이제 실험한 건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빨리 없애야 되는 화학종이죠, 그죠? 없애야 돼요, 온실 효과 때문에. 근데 없애는데 뭐 CO2를 이제 다른 종류의 화합물로 바꾸게 되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HCOH 고등학생들 다 알죠, 그죠? 포믹 엑시드. 그러니까 여기 CO2를 이렇게 수소랑 반응시키면 이렇게 포믹 엑시드가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이 포믹 엑시드는 다시 분해하면 뭐가 될까요? 이게 CO2랑 H2가 돼요. 그 요즘에 우리 뭐 수소 자동차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수소 자동차 많이 나오는데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요 수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기 중에 있는 만약에 이산화탄소를 포믹 엑시드라고 하는 액체 물질로 바꿔 놨다가 필요할 때는 이걸 분해해 가지고 수소로 되돌릴 수 있으면 아주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대기 중에 있는 CO2도 줄이고 필요할 때는 다시 수소도 만들어서 쓰고 이러면 되게 좋은 거죠. 거기다가 이런 과정을 일으킬 때 에너지를 쓰면 안 좋겠죠, 그죠? 뭐 전기라든지 화학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태양광을 쓰게 되면 굉장히 좋죠. 태양광은 그 무궁무진한 그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써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이렇게 바꾸는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이제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가능은 해요. 화학적으로 가능한데 그 효율이 한 2% 미만이에요. 아까 제가 굉장히 앞 슬라이드에 보면은 그 태양광 전지 보여줬죠, 그죠? 1975년에 보면은 태양광 전지의 효율이 10% 미만이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한 40%, 50% 돼가지고 이미 이제 이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패널들로 만들어져 왔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상 가능하고 아주 좋은 방향이긴 한데 아직은 효율이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그 효율을 지금의 2% 3%에서 나중에 20% 30% 바꾸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 태양광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CO2로 만들어진 포믹 엑시드를 뭐 이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도 좀 낮출 수 있고 이거를 이제 다시 그 분해하여 수소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종류의 나노 재료를 가지고 많이 활용해 왔어요. 근데 그렇지만 보면 여기 요 같은 경우에 1% 미만이에요. 이런 구조는 1% 미만. 그리고 이런 구조도 해왔는데 이것도 효율이 0.3% 미만이에요. 뭐 이런 구조도 있지만 이것도 0.1% 미만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든 그 그래핀 코팅된 나노파리클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3% 이상이 되진 않지만 한 1.5% 정도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건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실에서 이제 다양한 모델 실험들을 해야 되죠. 그죠? 이제 다양한 뭐 광원들도 쓰고 뭐 솔라 시뮬레이터 같은 것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서 반응들을 해보면 그 저희가 만든 나노파리클들은 이제 이 양자 수율이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물론 굉장히 높은 수율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30% 40%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누구는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를 하는 과학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실험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목표를 다루는 게 달성하는 게 이제 제 목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플라즈모의 나노파리클들을 잘 조절하면 이제 빛과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하게 되면 바이오 분야 또는 이제 이 태양광 촉매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이게 응용을 얘기해가지고 사실 헷갈릴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실은 하나의 출발점에서 사실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이 금나무 입자를 가지고 모양을 바꾸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응용으로 이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험실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요 사진이 이제 제 실험실의 사진인데 이렇게 실험 테이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열심히 학생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라만 분광기라고 하는 것들 이용하고 있고요. 이 현미경이에요. 요거는 이제 HPLC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만들어진 물질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도 하고 확인도 하고 뭐 포밍 엑시드가 잘 만들어졌느냐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게 이게 필요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 실험실에 있는 전자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꽤 크죠, 그죠? 꽤 큰데 이게 전자 현미경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실험실에 있는 학생들이고 이제 이 학생들 중에 많이 이미 졸업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으면 이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인슈타인도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 아직은 책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죠? 책도 많이 보고 나중에 대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실험을 할 때 좀 이게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 그게 정말로 여러분들의 진짜 지식이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